리치야, 안 돼. 그만해. 민준의 절규가 쌀쌀한 산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리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파바박 파바박 파바박. 진돗개 리치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년 동안 풀 죽어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니. 형, 리치가 완전히 미쳤나봐.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리치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이것을 파내야 한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리치야, 제발. 수진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는 리치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끙끙 낑낑. 리치가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이렇게 강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툭! 리치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리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리치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 순간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리치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리치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민준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리치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아버지 무덤 밑에 숨겨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리치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리치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민주는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리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진돗개 리치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젓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동생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사인 동생답게 차분했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2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리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리치야, 밥 먹어야지. 민준이 무릎을 꿇고 리치 앞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리치는 민준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민준은 지난 1년 동안 리치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리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중은 3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준서가 너무 자책하지 마. 지훈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안 그랬는데 민준이 주물거렸어요. 아버지와 리치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리치는 항상 옆에 바짝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신나서 따라 나섰죠.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리치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리치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리치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리치 밥은 먹었어? 조금만요. 그것도 억지로 먹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간호사인 수진은 리치를 돌보는 일에 민준만큼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리치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정아 이모가 간병을 해주셨잖아. 그때는 리치가 정아 이모한테도 잘 따랐는데 지훈이 말을 꺼냈어요. 맞아, 그랬지. 정아 이모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정아 이모를 많이 아꼈고 신기하게도 리리도 정아 이모에게만은 유독 온순했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아 이모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기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다며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진료실에서 혼자 리치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관찰 일지와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활동량 저하.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치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리치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리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민준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리치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요. 민준아,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새벽 3시, 민준은 마당으로 나가 리치 옆에 앉았습니다. 리치야, 아버지가 그리워?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리치가 처음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리치야? 하지만 리치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우,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리치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리치는 특별한 개라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수진이 제안했어요. 그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리치야, 차에 타자. 민준이 리치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리치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 리치가 반응하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리치가 나오네? 지훈도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리치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민준이 리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리치는 평소와 달리 민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리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리치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수진이 뒷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리치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리치는 점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왜 저러지? 민준이 백미러로 리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산소에 도착하니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리치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리치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지훈이 리치를 보며 말하자 리치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리치.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준이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리치도 데려왔어요. 1년 동안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치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누리야, 뭐 하는 거야? 민준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리치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리치, 그만해. 지훈이 뛰어가서 리치를 말렸지만 리치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리치의 발톱은 땅을 긁는 소리를 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리치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요. 리치야, 안 돼. 민준이 리치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리치는 민준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형, 이상해. 리치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지훈 말이 맞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리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이 상해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민준과 지훈이 함께 달려들어서 리치를 억지로 끌어안았어요. 리치야, 진정해. 민준이 리치를 꽉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리치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민준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저희는 리치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리치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앞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리치는 계속 이상했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이웃집에서도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리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리치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리치 행동 봤지?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혹시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형, 혹시 리치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걔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리치잖아, 리치. 리치가 얼마나 똑똑한데. 지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파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례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아, 괜찮아? 지훈이 창백해진 민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장례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어? 이건 뭐지? 직원들은 아버지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리치가 맞았던 걸까요?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민준은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민준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아, 정말 리치가 알고 있었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올렸어요.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박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서연?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1998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지훈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일자나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크게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말이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상황을 확인했어요. 박서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누구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치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리치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리치야, 너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 리치를 안으며 말했어요. 리치는 민준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듯이요. 리치가 정말 똑똑하네.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수진도 리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리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밥도 잘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간병해주셨던 정아 이모. 혹시 정아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셨잖아.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즉시 정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정아 이모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정아 이모가 저희 집 문을 눌렀어요. 민준 씨, 저 왔어요. 민준이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리치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정아 이모가 들어왔고 리치와 정아 이모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리치야! 잘 지냈니? 정아 이모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리치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정아 이모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리치야, 정아 이모가 그렇게 좋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리치가 정아 이모에게만은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아 이모가 물었어요. 민주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리치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아 이모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파묘요? 네. 리치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봤는데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박서연이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아 이모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정아 이모, 민준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정아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아,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아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옆에 있던 지훈과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정아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아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박서연, 제가 묻었어요. 정아 이모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서연은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아 이모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서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정아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서연이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아버지는 서연이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아 이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서연이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서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안 했거든요. 서연이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서연이가 쓰러진 겁니다. 어머,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 딸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씩 나갔고 사채이자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아 이모를 도와주셨죠? 네,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정아 이모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나중에 정아 씨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서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서연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 월세도 밀렸어요. 그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서연이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나은 게 생긴 거죠. 그날 밤 저는 서연이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서연이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묻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그렇게 서연이는 아버님 옆에 묻게 된 것입니다. 정아 이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수지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아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훈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리치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정아 이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정아 이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리치야. 리치는 정아 이모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아 이모,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연이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아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버지 무덤 옆에 서연이를 둬요. 그럼 서연이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정아 이모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민준이 가족회의에서 말을 꺼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정아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서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정아 이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서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리치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리치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리치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지훈이 리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치는 특별한 개니까. 민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정아 이모는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서연이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정아 이모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정아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정아 이모는 새로 만든 서연이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서연이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 이모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리치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아,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정아 이모가 오셨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정아 이모에 대한 감사와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정아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넘겨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정아 이모,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아버지가 이모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정아 이모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정아 이모,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유언입니다. 지훈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모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이모 때문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결국 정아 이모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받기로 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아 이모는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정아 이모, 혹시 리치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리치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리치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모도 혼자 계시고 리치도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아 이모는 리치를 바라보셨어요. 리치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정아 이모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리치야, 이모랑 같이 살래? 리치는 꼬리를 흔들며 정아 이모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치는 정아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아 이모와 리치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정아 이모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리치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리치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2주기가 다가왔어요. 2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정아 이모 집에 모였어요. 리치는 정아 이모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리치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리치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정아 이모와 리치,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아 이모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리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리치가 인사하는 것 같네. 지훈이 말했어요. 리치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리치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리치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멍.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리치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리치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정아 이모와 서연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리치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리치야,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